네, 자, 2교시 시작입니다. 2교시에는 역시 또 이제 칭찬의 경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칭찬의 경륜을 보시면 그 칭찬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칭찬은 최대화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라는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것이 칭찬의 경륜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겸양의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은 최대화하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그 화자에 관련된 자기에 관련된 그런 그 규정이 되겠는데요. 비난은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칭찬은 최소화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칭찬의 경우가 반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동의는 최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최대화하는 거, 맞장구 열심히 치는 것, 이런 게 공손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의 경륜을 볼까요? 마지막 6번째 동정의 경륜을 보시면 1번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은 최소화하고 2번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동정은 최대화해라. 그러니까 반감을 최소화해라.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감이 적어질까요? 높아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어쩌다 그랬니?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된 부분 그런 거를 동정을 좀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그 동정의 경륜을 예의바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제시된 6가지 경륜들은 최소화라는 소극적 공손표현 1과 최대화라는 적극적 공손표현 2가 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두 가지 표현 중에서 1형이 2형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극적 공손표현과 그 적극적 공손표현, 그 뒤에 이제 공손은 시간에 배울 겁니다. 배우겠습니다.만 소극적 공손이 간단하게 말하면 소극적 공손이라는 것은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바운더리를 지켜준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 공손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더 기본적인 것인가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더 기본적인 것인가요? 당연히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자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 몸부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소극적 공손 표현이 적극적 공손 표현보다 더 중요하고요, 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로마 숫자, 소문자로 1번,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 1번이 2번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번에는 발화 목적을 보도록 할까요? 발화 목적이라는 것은 화행이라고 저번에 약간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썰이 화행을 분류한 이유로 썰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눈설자가 아니라 SEARLE. 요 썰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이제 철학자인데 그 화형론의 거의 시조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화행에 대해서 화행을 5가지로 나눠 놓았어요. 그런데 그 5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나눈 그 화행도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그 5가지로 나누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울 그 화행의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 중에 자극 화행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대 화행까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요거는 옛날에 좀 약간 원시적인 분류로 그렇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썰이 화행을 분류한 이후로 화행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문장의 종결 의미가 화행을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에 화행의 발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문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약속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다 화행이에요. 화행이어서 우리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서문 이런 식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화행으로 보면은 진술화행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평서문, 의문문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나눠 놓았나요? 바로 종결의미에
그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씁니다를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평서문, 예, 진술화행. 그 다음에 그 씁니까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의문문, 질문화행. 그 다음에 뭐뭐 십시오를 사용, 십시오를 사용을 하면 그것은 그 명령문, 명령화행. 예. 그래서 이렇게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화행을 나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화행 분류가 낮다는 겁니다. 화행 분류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를 예를 들면 평서문은 어떻게 하나요? 예, 평서문은 뭐 주어 동사, 예, 그렇게 하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얘기하고, 의문문은 어떻게 하나요? 예,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버리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명령문은 어떻게 하나요? 예, 명령문은 그거를 2인칭 주어를 없애버립니다. 2인칭 주어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화행을 나눠 놓을 때 지금 형식이 다 달라요.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행을 나눠 놓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불편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결어미만 살짝살짝 바꾸면 되는 식으로 그 형식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화행 분류를 하기가 좀 더 편하고, 예,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도 썰의 분류 외에도 다수의 화행이 발견되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질문화행, 응대화행, 구성적 화행 이런 것들은 썰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썰의 분류에는 질문화행도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좀 썰의 화행 분류가 좀 상당히 원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어의 화행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 표 한번 볼까요? 표 보시면 주제적 화행, 자극 화행, 그러니까 가장 크게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으로 나뉘어지고요. 주제적 화행은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눠집니다. 자극 화행은 진술 화행, 정표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료 화행, 약속 화행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고요. 응대 화행은 긍정, 부정, 응대 거부, 공감, 비공감, 설명, 질문, 수락, 거절, 허락, 불허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구성적 화행은 인사 화행, 호출 화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주제적 화행이 무엇인지, 구성적 화행이 무엇인지, 자극 화행이 무엇인지, 응대 화행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제부터 쭉 하여간 그 아래 내용 읽어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행이 크게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으로 나눠진 것을 보았고요. 주제적 화행은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뉘어지고요. 하여간 요거는 쭉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단락은, 예, 아까 전에 제가 쭉 읽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1번,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 왜 이게 두 개 나누어졌느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행은 크게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적 화행이란 대화의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화행을 뜻하고, 구성적 화행이란 대화의 형식적 측면을 담당하는 화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제적 화행은 대화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성적 화행은 대화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내용이 있나요? 예, 내용 없습니다. 내용 없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저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내주는 그 신호일 뿐이지, 안녕하세요가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을 담으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인 내용인가요? 구성적인 내용인가요? 인사는 구성적인 내용에 구성적 화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적 화행의 밑에 인사 화행이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지금 밖에 비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질문 화행, 이거는 지금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예, 내용 담고 있죠. 명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주제적 화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두 개 구별가시죠?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 예, 두 개 구별가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적 화행에 해당하는 것은 진술, 질문, 명령, 긍정, 부정 등은 모두 대화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적 화행에 해당하는 인사, 부르기 등은 대화의 시작을 구성하여 대화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적, 구성적 화행을 영화에 비유하면, 예, 주제적 화행은 배우들에 비유되고 구성적 화행은 스태프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예, 주제적 화행은 배우들의 비유되고요. 실제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자꾸 이렇게 거기에 화면에 뭐 나영석 PD나 PD들이 막 자꾸 등장해요. 예, 그럼 예전에 저기 막
저 이서진 같은 사람들은 앵글에서 빠지라고 그런 식으로 막 장난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스태프들은 이제 보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예외를 말씀드린 거고요. 안 나오는 스태프들, 즉 대화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화행들은 모두 다 구성적 화행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프에 비유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이번엔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응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쪽의 화행을 뜻합니다. 응대 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상대의 요구에 대해 응대하는 쪽의 화행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적 화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그럼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차이는 뭘까요? 그래서 화자 1이 있고 화자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자 1이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응대 화행이 화자 2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거는 이제 응대를 하는 것이죠. 밥 먹었니는 자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었어, 안 먹었어 대답하는 것은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적 화행이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셋째 줄. 예를 들면 명령과 수락, 거절이 있을 때, 거절의 관계가 있을 때 명령이 자극이고 수락, 거절이 응대 화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뭐라고 응대를 하나요? 야, 창문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응, 알았어. 내지는 싫어. 네가 열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응, 알았어는 수락이고 싫어. 네가 열어. 라는 것은 거절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락과 거절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화행이 되는 것이고, 수락, 거절 같은 경우는 응대 화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진술과 긍정, 부정, 응대, 거부의 관계가 있을 때 진술이 자극 화행이고 긍정, 부정, 응대, 거부가 응대 화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술 아까 전에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응대하는 쪽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네, 비가 옵니다. 맞습니다. 비가 옵니다. 긍정. 그 다음에 비가 오긴 뭐가 와요? 비 안 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부정.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볼 수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응대, 거부. 이렇게 세 가지로 진술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긍정, 부정, 응대, 거부로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진술 화행이 바로 그게 되는 것이고 자극 화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응대, 거부가 바로 응대 화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극 화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극 화행은 2.1 자극 화행. 자극 화행은 진술 화행, 정표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유 화행, 약속 화행으로 나눠지는데요. 진술 화행이란 화자의 명제 내용이 나타내는 사태가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사실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는 언어 행위고요. 그다음에 정표 화행이란 그 평서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통사론으로 보면 평서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 화행은요. 그 다음에 정표 화행이란 화자의 감정을 화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거!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엉엉, 하하, 이거 다 정표 화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탄사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정말 슬프다. 정말 기쁘다. 라는 식으로 진술 화행의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정표 화행이라고 부르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질문 화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화행으로, 질문 화행은 의문사를 통해 묻는 설명 질문과 yes,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질문으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질문 화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OW1H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묻는 설명 질문 화행. 그거를 설명 질문이라고 부르나요?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질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 질문 화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 밥 먹었니? 라는 식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화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판정 질문 문이라고 부르면서 판정 질문 화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yes, no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설명 질문과 판정 질문 화행으로 질문 화행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자, 명령 화행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화행입니다. 그래서 청유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화행이고, 약속 화행이라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정해두는 화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명령, 청유, 약속은 세 가지로 묶입니다. 묶이는데 왜 묶이느냐 하면 미래에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미래에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자, 미래에 해야 할 행동을, 예, 그거를, 청자가 하면, 하는 식으로 요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명령화행이 되는 거고요. 같이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청유화행이 되는 거고요. 화자가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약속화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묶이는데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청자가 하느냐? 화청자 같이 하느냐? 아니면 화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명령, 청유, 약속으로 그렇게 세 가지가 나뉘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약속 자극화행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무의무 전제화행으로서 진술화행, 정표화행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의무 전제화행으로서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가 있다는 것, 즉 미래에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는 것과 의무가 없는 것,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것이 무의무 전제화행, 의무가 있는 것이 의무 전제화행이고요. 그래서 무의무 전제화행이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지 않는 것으로서 사실이나 감정을 말하는 진술화행과 정표화행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화행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정표화행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서 둘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전제화행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는 것이므로 의무와 관련이 있는 질문, 명령, 청유, 약속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화행, 명령화행은 청자가 해야 될 것이고, 청유화행은 화청자 모두가 해야 할 것이고, 약속화행은 화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명령화행, 그 청유화행, 약속화행을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질문화행을 하나 더 더해야겠네요. 질문화행은 지금 미래에 할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에 할 행위가 있죠. 밥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청자는 지금 미래에 대답해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화행도 역시 명령화행과 같이 청자가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지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썰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명령을 그냥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묶어 놓았는데, 그렇지만 질문과 명령이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큰가요? 질문이 큰가요? 명령이 큰가요? 보통은 질문을 훨씬 더 크게 보죠. 우리가 명령하는 일보다는 좀 질문을 하는 일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행도 명령하에 못지않게 아주 오히려 더 크보다 크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행과 명령하행을 두 개를 나누는 것이 현대 화행 분류에서 더 적절한 분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점이 응대 화행을 보도록 할까요? 응대 화행은 자극 화행에 대한 응대를 담당하는 화행을 말합니다. 응대 화행은 긍정 화행, 부정 화행, 응대 거부 화행, 설명 질문, 응대, 그 다음에 수락, 거절, 허락, 불허 이런 걸로 나뉘는데요. 긍정 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발언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나타내는 화행이고요. 부정 화행이란 앞에 나타난 화행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화행이고, 공감 화행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발언하는 것이고, 비공감 화행이란 정표 화행에 대해 상대 화자가 감정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에 대응을 하는 화행이고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란 선행 화행에서 화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응대하는 화행이고요. 응대 거부 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고 있지 않거나 응답을 회피하고 싶을 경우 응대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는 화행을 가리키고요. 수락 화행이란 앞에 나타난 명령 화행이나 청유 화행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화행을 뜻하고요. 거절 화행이란 명령 화행, 청유 화행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화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허락 화행이란 주로 상대 화자가 약속한 무언가를 청자가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거나 상대 화자가 하겠다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화행을 뜻합니다. 불허 화행이란 상대 화자가 하겠다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지 않고 물리치는 화행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로 그렇게 응대 화행은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10가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그 아래에 이제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결속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 화행은 수락과 거절로 대답을 한다. 그 다음에 진술 화행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로 대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 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속별로 그렇게 외워주시면
그렇게 외워주시면 바로 응대, 화행 그 10가지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정의만 봐서는 모릅니다. 정의만 봐서는 모르는데 어떤 화행에 대해서 어떤 게 응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좀 공부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자극화행과 응대화행의 결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제의 진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진술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응대 거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표, 감정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정표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비공감을 하고요. 화자의 판정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응대를 거부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판정 질문과 설명 질문은 나뉘어지는데요. 판정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의 진술화행과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응대 거부 그렇게 그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 질문 응대와 응대 거부로 그렇게 좀 질문 화행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다릅니다. 응대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화제의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질문에 대하여 응대를 하거나 응대 거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화제의 명령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고요. 화자의 청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청유에 대하여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저기 명령과 청유에 대해서는 그 수락과 거절로 좀 응대가 똑같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약속에 대해서는 그 청자가 그 약속에 대하여 허락을 하거나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는 허락과 불허로 나뉘어지고요. 긍정화행, 부정화행, 응대 거부화행은 진술화행, 판정 질문화행에 대한 응대이고 공감화행, 비공감화행은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이고요. 설명 질문 응대화행, 응대 거부화행은 설명 질문에 대한 응대이고 수락 거절 화행은 명령 화행, 청료화행에 대한 응대이며 허락 화행, 불허 화행은 약속 화행에 대한 응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죠. 아래 표로 결속표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비교적 좀 간략하게 그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술화행은 긍정, 부정, 응대 거부, 정표, 공감, 비공감, 판정 질문, 긍정, 부정, 응대 거부, 설명 질문, 응대, 응대 거부, 명령, 수락 거절, 청유, 수락 거절, 약속, 허락, 불허. 이렇게 그 결속이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참 이것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좀 힘드시죠? 그런데 이 화용론 마칠 때쯤 되면 이것이 다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반복을 할 거거든요. 반복을 할 거니까 이런 결속 관계는 이제 알아두시면 우리가 좀 대화하는데도 유용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지금 응대가 어떤 식인지를 좀 판가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구성적 화행을 볼까요? 구성적 화행이란 대화의 형식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화행을 뜻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배우가 아니라 스태프, 영화에 비유하면 스태프에 해당하는 그런 저 화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적 화행에는 인사 화행, 호출 화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사 화행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요. 즉 대화를 시작할 때 화자는 상대에게 화자의 존재를 알리고자 인사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끝낼 때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로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인사화행은 시작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이런 스태프의 역할을 한다. 형식적인 측면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출화행은 대화의 시작을 시작 기능합니다. 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렇게 부르는 것 왜 부르는 겁니까? 볼 일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거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상대를 부른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호출 화행도 구성적 화행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기 4번 협력 원칙을 나가도록 할까요? 협력 원칙은 그레이스의 대화 함축 이론은 대화 전달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고정적인 추론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기술한다. 그레이스의 가설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언어 사용의 지침으로써 공식화될 수 있다. 좀 어렵게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철학자입니다. 아까 저 썰과 마찬가지로 철학자인데 썰이나 레빈슨 마찬가지 철학자인데 지금 이제 화용론은 분석 철학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철학을 거기에 담긴 철학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분석 철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 철학자들이 먼저 시초예요. 그 화형론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언어학과 같이 접목을 시킨 것이 화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 원칙이라고 해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 이게 우리가 뭐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할 때 암묵적으로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바로 이렇게 쭉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표시들이 바로 협력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협력 원칙이 크게 네 가지 규칙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그 아까 있던 그 셋째 줄 끝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라이스는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을 나타내는 네 가지 기본 대화 경율, 즉 언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저로 하는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력 원칙 쭉 보도록 할 텐데요. 협력 원칙은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이제 지뢰 경률, 그러니까 즉 대화를 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유지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뢰 경률 1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A.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B.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대화를 할 때 거짓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 근거가 없는 것은 뭐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근거가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되죠. 근거가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허황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질의 경률이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양의 경률은 진행된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그 다음에 B번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정보를 딱 숨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한 사람만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정보만큼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B번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그 수다를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좀 학습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또 자기하고 굳이 필요 없는 그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대해서 본질이 좀 그 대화의 주제의 화제가 흐려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필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양의 경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관련성의 경률이라는 것은 관련성을 진열하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화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얘기를 뭐 삼천포로 빠진다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태도의 경률이라는 것은 명료하라. 특히 간단하게 말해라. 특히 A. 모호성을 피해라. B. 중의성을 피해라. 여러분 애매모호하다는 말 아시죠?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그야말로 애매모호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애매하다와 모호하다는 다른 뜻입니다. 둘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그래서 좀 말할 때 혼란을 좀 일으킨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그런 공통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모호성이라는 것은 왜 헷갈리게 만드냐? 기준이 불분명해서,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호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애매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중의적이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의성, 애매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성과 중의성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하여간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모호하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것, 여러분 여기 통통한 사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통통한 사람, 통통한 사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엉덩이가 좀 움찔움찔하든지 막 오른손이 막 움찔움찔하든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뭐 어디까지가 도대체 통통한 겁니까? 키에 비해서 하여간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또 뭐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 이제 손을 들 수가 있지. 통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비율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통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림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모호성이고요. 예, 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쁜 엄마와 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엄마만 예쁜 겁니까? 아니면 엄마와 딸 둘 다 예쁜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구를 통한 예, 중의성인데 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 예,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중의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태도의 경륜 중에 1번, 2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은 이제 간결하라는 겁니다. 예, 간결하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중언한다는 얘기는 중언부언 중에 중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이에요. 그 다음에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을 필요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 때 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문 쪽으로 밀고 몸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닫으시오. 문짝을 닫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손잡이 잡아당기고 이런 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부언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예, 하지 말라는 것이 간결하라는 뜻이고 조리 있게 하라는 것은 말의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시간적 순서를 지키는지 공간적 순서를 지키는지 논리적 순서를 지키는지 그렇게 조리 있게 하라는 예, 이것이 바로 태도의 경륜 네 가지 하위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이따가 3교시에 뵙겠습니다.